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브레인 스토리인데요. 제목은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인류 역사는 다양성과 보편성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집트 파라오 단 한 명의 선호도가 국가 전체의 보편적 목표였기에 이집트 국민 모두 파라오만의 영생을 위한 피라미드를 쌓아야 했다. 세계 첫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역시 왕 중 왕, 단 한 명을 위한 사회였다. 오늘날 북한 모든 주민이 단 한 명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단 한 명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살듯 말이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 단 한 명, 한 가족, 한 혈통, 한 집안의 선호도가 사회 전체의 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이었고, 그들에게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와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했다.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가 말하지 않았던가? 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남에게 금지해서는 안 되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보편적 법이 됐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타인에게도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를 줘야 하고, 다수의 선호도만이 허락되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언제든 다수의 금지와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네, 이러면서 동성애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인들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성명 한 장 낼지. 저는 동성애 반대에 목숨을 건 개신교인들이 궁금합니다. 동성애를 정말 반대하는지, 혹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동성애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지. 공지사항입니다. 지식라디오 공개 강연, 정선태의 모교 고전 강좌, 오늘 낮 2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맞닿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상수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YTN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7년에 걸친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현재의 0%에서 0.25% 사이에서 0.25%에서 0.50%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밥그릇 챙긴다는 그런 표현은 아주 재속할 뿐만 아니고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가 않다. 이것은 밥그릇 챙겨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안을 적기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비상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여권의 논리를 반박한 것인데요. 직권상정 요구는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선거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서 청와대가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는데요. 밥그릇 우는 발언, 이것은 저속하고 합당치 못하다. 이런 발언으로 정면 반박한 정의화 국회의장. 네, 이 결기가 계속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끝까지 진실 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수 군 아버지 정성욱 씨의 절규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흘간의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사 초기 정부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청문회 내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해경지휘부는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 이외에는 어떻게 구조하라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선장에게만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청문회가 끝난 뒤 YWC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첫 발자국을 뗐다면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 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첫 소식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중앙일보가 기민하게 올렸는데요. 미국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12월 이후 7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공개위원회는 향후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 완만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상태로 낮추고 수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의 대형 악재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증권시장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을 수개월 전부터 기정사실화해 이미 많은 조정을 받아왔다.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장기적으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악재와 호재가 갈릴 것이다. 서둘러 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구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연착륙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이 설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간 금리 인상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왔고요. 최근 대출 규제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정부도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뜰려나 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과 대화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을 향한 비판, 지난달 이후 6차례라고 지적한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은 내년에 집권 4년차를 맞는다. 권력의 이완 현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상대방의 협력이나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목적을 중시하는 목적지향 리더십이라면서 국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조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의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5월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을 초청해서 골프를 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때론 굴욕도 감수했다. 백악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회동했는데 회동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의회 지도부끼리 얘기하겠다라는 의원들 요구에 백악관 회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며칠 뒤 양당 간 합의안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뒀다. 독일의 3선 총리로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로 기록될 전망인 앙겔라 메르켈은 2013년 총선 이후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을 성사시켰다. 당시 우파 여당과 좌파 야당 사이의 협상은 세금, 최저임금, 장관직 배분 등 현안을 놓고 3개월 동안 표류했다. 메르켈은 직접 야당을 찾아가서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핀란드에서 10수년 전 대통령은 엄마 같은 푸근함으로 갈등 중재에 나섰다. 재임 시절 주말마다 시내 사우나에서 야당 의원부터 일반 시민까지 격이 없이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 대통령의 이름이 할로넨이죠. 할로넨 대통령의 퇴임 지지율은 80%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기경호도 버거운데 옥체경호까지 과연 청와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유신시대 긴급조치까지 내릴 셈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 작전에 나선 걸 보면 말을 다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에 반발해서 긴급 재정명령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렇게 이어가는 한겨레 사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직권상정이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다. 법안 앞에 쟁점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안들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할 것이다. 노동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만 해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개정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흑백과 선악으로 나눠서 자신은 언제나 백이고 선이라는 식이다. 이러다가는 국민이 바라는 일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죠. 수틀리니까 군대 동원하는 거. 예. 손아람 작가의 한겨레 칼럼 제목 잘 읽어야 합니다. 병신년의 신년사. 이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겨레가 웬만하면은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데 병신년 뒤에 괄호를 열고 한자를 집어넣은 뒤 괄호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아람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는 이심전심으로 대략 감이 잡히시죠? 네, 병신년의 신년사 일부 내용입니다. 병신년의 새해가 돌아온다. 첫날을 여는 첫 문장은 언제나 대통령 신년사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참모들이 써준 신년사를 읽게 될 것이다. 신년사가 세련된 만우절 농담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면 작가인 내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러면서 손아람 작가가 신년사를 썼네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세요. 대낮의 별처럼 빛나는 저 하늘의 소행성이 보이십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이 지구를 보호해주던 목성의 중력도 저 궤도만큼은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애석하지만 올해의 끝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라도 웃어봅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만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기로 했지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떤 것을 직권상정할 것인가? 한국일보가 그 속내를 살폈습니다. 우선 야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의화 의장이요. 야당은 선거에서 정당이 얻는 득표율과 실제 차지하는 국회 의석수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듭 요구해 왔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연동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은 과반을 얻기 어렵고요.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이 대박이 납니다. 당연히 새누리당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뜻대로 해주되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자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라고 정의화 의장이 여당에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강주환 커뮤니케이션 팀장의 칼럼으로 이번 세월호 청문회가 요약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허위로 뒤덮였던 실체가 세월호 침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씩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 직후에 투입됐다던 구조요원 수백 명의 실상은 지난 15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됐다. 왜 잠수사 500명이 투입됐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여기서 투입이라는 의미는 모두 물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원된 인력이란 의미다. 이렇게 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이 투입됐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물에 들어갔다, 500명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을 합니까? 이 난국에, 이 처참한 상황에. 이 김석균, 이 사람 근데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대형 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한다기에 이들이 배를 지탱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살릴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보았다. 선내 CCTV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과 선장의 책임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물로 여겼던 세월호 선체가 이준석 선장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물속에 잠겨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시 크레인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야 중국 잠수사들이 세월호를 들락거리면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다. 사람도 배도 못 꺼내면 그들의 범죄와 잘못도 영영 잠기리라 믿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은 똑똑했다. 자신들의 짧은 삶을 앗아간 어른들의 행태를 증언하는 많은 영상을 남겼다. 소금물을 흠뻑 먹은 아이들의 휴대전화는 작동 불능 상태로 부모 손에 쥐어졌다. 끈질긴 노력 끝에 영상이 복원됐고 부모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JTBC 기자들에게 파일을 넘겼다. 여기에는 선장이 도망가고 해경이 주변을 도는 사이 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실 이 영상들은 전파를 타지 못할 뻔했다. 손석희 앵커의 반대가 완강했다. 유족과 시청자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영상이라는 이유였다. 파일을 건네준 부모의 뜻을 알려주면서 손석희 앵커를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정지 화면만 내보내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실체적 진실이 빛을 보았다. 지난 사흘간 열린 반쪽짜리 청문회에서 해경 1, 2, 3정 승조원은 애들이 철이 없어서 듣고도 나오지 못했는지라고 말을 해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이들은 철이 없지 않았다.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 방송에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미쳤나 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응? 안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야. 학생들에게는 방송을 믿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른 죄밖에 없다는 걸 영상은 말한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해경 헬기 소리에 헬리콥터가 와 라면서
희망을 잃지 않던 아이들이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는 김지영 감독을 초대해 123 경비정이 사람은 구하지 않고 어떤 검은 물체를 급하게 챙겨나가는 장면을 고발했는데 김보엽 한겨레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지영 감독의 대화. 그 급박한 순간에 구조를 해야 될 첫 번째로 한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들을 구해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들을 구하다가 이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건 겁니다. 해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원한테 가가지고 선원을 배에 싣는 것도 싣는 거지만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뭔가 배에서 꺼내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확보하고 얼핏 추정해보자면 배 항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세월호에는 배 항적을 기록한 VDR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록 장치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저 GPS 수신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제가 매뉴얼 읽어보니까 1시간 전까지인가 그 매뉴얼에 보니까 이게 메모리 카드가 있어갖고 GPS 수신된 게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만약에 고의 침몰이라면 그 메모리 카드를 빨리 빼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록 장치인데 기록에 관련된 그런 카드나 어떤 것들을 기록, 항해 일지, 어쨌든 사고와 관련된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기록물이나 장치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타실에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걸 가지고 나왔겠죠. 혹은 우리가 국정원 연료소를 계속 얘기했는데 일정 정도. 네. 그거와 관련된 자료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몰래 빼냈어요. 이 문제는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도 거론됨. 당시 현장에 다가가서 검은 물체를 의식한 듯 행동했던 해경 경장. 이 사람은 파파이스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뭐라고 답변했을까? 김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과의 일문일답. 계속해서 박상욱 증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물러 있을 때 조타실로부터 검은 물체와 세월호의 구명조끼가 같이 흘러내려왔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조 작업에 열중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뛰어내릴 때 그럼 증인은 그 물건을 아예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던 당시 증인은 선원인지 몰랐다고 하던 그 남자 승객이라고 증인이 생각했다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들고 있었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뛰어내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린 기억밖에 없으세요? 예.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는 보셨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앞에 학생들 3명하고 이분하고 사람들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사람들만 기억이 나시고 그 당시에 물건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앞에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게 계속 소리지고 해도 빨리 그쪽을 벗어나라고 소리 질러도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서인지 세월호 참사의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미수습자 가족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골수 돼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골수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속에 아직도 내 가족이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란 철저한 유실 방지책을 세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수습자 가족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호가 인양돼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국민 안전, 인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안전하게
세월호를 인양하길 원합니다. 정치 빼시고요. 이념 빼시고요. 다 빼고 사람 좀 찾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람 좀 찾자고요. 제발 9명 사람부터 좀 찾자고요. 언제까지 세월호 속에 냅둘 거냐고, 언제까지.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세월호 가족들의 참여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예상보다 적지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 오늘 아침 10시 탈당 회견을 예고했지요. 하지만 유성엽 의원은 당장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하지 않고 신당연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유성엽을 보고 누가 그 신당에 참여하겠습니까? 하여간 탈당 1순위로 꼽혀온 측근 송호창 의원은 탈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류 비주류의 중간 영역에서 뛰고 있는 대구 김부겸 전 의원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부인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던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도 탈당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탈당 전에 공천만 받으면 새정치연합에서 아무 말이 없을, 가만히 있을, 그렇게 수긍할 비주류 의원들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필코 혁신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당내 투쟁을 이야기하며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주류와의 정면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인데요. 현직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처럼 비주류를 겨냥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데에는 30명까지 탈당할 수 있다던 비주류 일부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추가 탈당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안철수 의원 탈당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진다는 논리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비주류 의원들의 논리. 이젠 공색해진 거 아닙니까? 이미 당이 깨졌는데 말이죠. 예. 이런 분위기는 혁신을 공천권 다툼이나 당내 권력 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표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비주류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완강한 태도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면서 성토를 하고는 있지만 당장의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비주류 구당 모임 소속의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대표 지지 세력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표가 결단하라는 것인데 우리를 자꾸 공천권 때문에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와 갈등 중인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간부와 직원 모두 우리 강남구의 주장을 홍보해달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구청장 지시사항 문건을 보면 신현희 구청장은 10월 14일 구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최우수 목표사업 9월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의에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써야 한다는 점을 외부에 홍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건은 구청장 훈시 사항으로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원샷 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우리 구의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구의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비난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구 간부와 직원 모두는 우리 구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왜 강남구의 영동대로 원샷 개발이 더 중요한가를 홍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추진 부서로는 댓글 부대 의혹을 받고 있는 도시 선진화 담당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댓글을 달았지요. 근무 시간에 업무용 PC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 운운하고 있어요. 예. 조직적 일탈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년을 맞아서 이정희 전 대표 등 통합진보당원 389명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결정의 부당함을 심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UN 자유권규약의 비차별의 권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직에 나갈 권리 등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UN에서 특정 국가의 정당 해산을 다루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기남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정당 해산 사건을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을 받아들여서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자유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고 극도로 제한돼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는데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심리에 착수해서 재심 등을 권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나 한국 정부가 이를 따를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짐작대로.
유엔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건을 재심한 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상식밖의 집단으로 취급받겠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일명 동아투위 소속 해직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동아투위 해직기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일부라도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74년 4월 동아투위가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데요. 서울고등법원 민사일부는 지난 11일 권근술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근술 씨 등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쯤부터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신문 방송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1974년 1월에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언론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공포 시행했습니다. 이 대통령 긴급조치는 2010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죠. 동아일보 소속 언론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시에 1974년에 말이죠.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를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핵심 수익 창구인 광고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 소속의 언론인들은 신문 방송의 제작을 거부하는 농성을 시작하면서 동아투위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쫓겨났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해임됐다면서 국가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상록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귀가했는데요. 상록수라는 노래의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끝내 이기리라. 네. 끝까지 인내하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
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을 표명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총선 의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 시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권 교수는 지난 10월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선언문에는 기존 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부패한 사회라는 어두운 착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착각이 청년층 자살과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최대권 교수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신문 칼럼에서 역사학자들이 떼지어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성명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5.16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시한 최대권 교수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 회사 SNS에 게재된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인종, 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SNS 업체들은 혐오 발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해서 문제 발언의 삭제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문제 발언을 24시간 내에 삭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네, 일베들 앞으로 행패 부리기 쉽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범죄과학연구소장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새누리당과 정부 및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혐오 발언 아니냐고. 그러나 심각한 오해다. 세계인권선언의 표현의 자유 조항, 그리고 각국의 법 체계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와 정부기관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 표현도 허용돼야 한다고 천명한다.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반면 힘없는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개인은 쏟아지는 혐오 발언의 공세 속에서도 국가의 보호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혐오 발언 금지 조치를 취하려면 정부와 여당부터 사죄하고 반성하고 자신들의 지원 세력부터 단속해야 한다.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 오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1도, 광주 4도, 대구 3도로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경향신문에 실린 우석훈 경제학 박사의 청포청 청년 포기 청와대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 도입 규모,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총체적 외국인 유입 관리 체계 구축. 이건 얼마 전에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기기묘묘한 이름을 달고 있는 정부 종합대책에 나오는 문장이다. 2017년 이후 하여간 본격적으로 이민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사소한 이 문장 하나는 왜 이 대책이 브릿지, 즉 다리라는 이중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청와대가 보는 저출산 대책은 하는 척만 하고 그냥 하던 거 계속하자. 피크타임제, 노동시장 구조조정, 이런 건 청와대가 원래도 엄청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대기업들에게 임대시장을 통한 특혜 주기, 이것도 하고 싶어했던 일이다. 정규직 대신에 인턴을 늘리는 것, 이것도 값싼 노동력이란 관점에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미는 일이다. 청년 핑계로 원래 하고 싶던 일을 하면서 약간의 모양내기 정책들, 이런 거 아닌가. 이러면 문제가 풀리나? 당연히 안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 이민으로 가겠다. 이게 브릿지의 진짜 의미 아니겠는가. 하는 데까지 하는 신용 내다가 그냥 이민 받자. 이게 정부가 공개한 저출산 대책의 장기적 의미가 아닌가. 청년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민 받자. 이런 대책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국민과 청년을 잠시 속이는 브릿지. 그런 의미 아닌가. 일단 총선은 넘어가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을 받자. 이런 안이 며칠 후면은 국무회의로 올라간다. 청년 포기 청와대. 바로 청포청의 속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향신문 이 칼럼이 실린 페이지 옆에는 청년이여 분노하자. 이런 제목의 칼럼니스트 김경씨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조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